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세 번째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위험회피 회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위험회피 수단 혹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 등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위험회피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환율 변동 위험, 회사가 외화 차입금이나 외화 대여금 등 자산 부채가 있을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기능통화 금액이 많거나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변동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회사가 변동금리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자가 높아지면은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이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자율 변동 위험,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 회사가 원자재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 변동 위험도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동 위험, 중도 상환 위험,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입장에서요, 고객한테 만기 5년에 대출을 해줬는데 고객이 한 3년만 쓰다가 중도에 조기 상환을 했어요.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자를 수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벼랑간에 중도 상환이 돼버리니 난감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도 상환을 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중도 상환 위험 이런 것도 있고요.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 등등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을 합니다. 회사가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을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혹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확정계약 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산부채 확정계약 등이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자율 변동 위험, 어떤 특정 가격 변동 위험 등등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나 이거 위험을 회피할래 라고 한 그 대상을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하는 파생상품 등을 위험회피 수단이라고 합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 위험회피 수단. 위험회피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위험회피. 실무에서는 위험회피라는 용어보다는 해지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익스포저라는 것도 우리 기준서를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위험, 위험의 노출 등등을 의미하겠는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익스포저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달리 한글로 마땅한 용어가 없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익스포저, 그냥 위험, 위험의 노출 등등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험회피 사례를 몇 가지 볼까요? 사례 모두 4개인데요.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위험회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이미 장부에 인식한 자산입니다. 회사가 페어밸류 PL 지분 상품을 취득했습니다. 자산으로 올려놓았는데요. 문제는 페어밸류 PL이기 때문에 이 시가가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인식할 거 아닙니까? 당기손익이 출렁거리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많이 신경이 쓰일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공정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면은 지분 상품을 선매도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의 선도 계약.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선매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팔아버립니다.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선매도했기 때문에 매도한 선도 계약에서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비록 보유지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따라서 보유지분 상품 손실, 매도한 선도 계약에서 이익, 손익이 상쇄되죠. 만약에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보유한 지분 상품에선 이익이 발생하지만 매도한 선도 계약에서는 손실이 날 거 아닙니까? 역시 손익이 상쇄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괜시리 선매도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야?
이익 발생하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익을 인식해 버리는데 선도계약에서 손실을 인식하니까 꽝이 돼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위험 회피라는 것은 변동성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이익이든 손실이든. 그래서 하여튼 위험을 회피하자는 거죠. 위험. 꼭 손실만이 위험은 아니겠죠. 스테디하게 손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왜 이익이 발생하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 1,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진짜 가격이 90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1,000원에 매도한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넘겨주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이미 900원이니까 회사는 900원에 물건을 사서 1,0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와 같이 총액 결제로 하기보다는 1,000원과 900원의 차이만큼 차액 결제로 이익을 인식하고 끝나버리는 거래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주목할 거는 보유지분 상품, 위험회피 대상 항목, 선도계약, 위험회피 수단의 손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손익은 대부분 상쇄가 됩니다. 두 번째 위험회피 사례를 볼까요? 이번에는 확정계약입니다. 확정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이행을 안 하려고 파기를 한다면 꽤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따라서 법적으로 집행력이 좀 구속이 되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확정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확정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톤당 100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 매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낭패 아닙니까? 괜히 비싼 돈으로 지금 사는 바람에 확정계약의 어떤 위험이, 가격 변동 위험이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원재료를 매도해버리는 선도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앞서 사례 1번에서도 비슷했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팔아버리는 거죠.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는 거고요. 원재료 매도 선도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정말 떨어졌어. 그러면은 요 매입한 확정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80원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 20원만큼 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80원에 살 뻔했는데. 그러나 매도 선도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죠. 내가 100원에 예를 들어 매도하기로 했는데 80원으로 떨어지면 20원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간의 손익이 상쇄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재무제표에 얼마의 손익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발생하는 손익이 서로 역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면, 회계 처리는 나중에 배웁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손익의 효과가 상쇄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매입 확정계약은 미리 잘 샀네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떨어질 줄 알고 선도 계약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 상쇄가 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손익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식한 부채 쪽으로 가볼까요? 변동이자 지급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변동이자 지급 조건이니까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캐시 아웃플로우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이 될 때 현금 유출 증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 이때 이자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주머니에서 나갈 현금 유출액을 픽스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인데요. 수합계약 중에 이자율 수합계약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이자, 수치 이자 지급만 서로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즉 내가 고정이자를 주고 반대로 변동이자를 받는 조건, 이자를 스위치하는 겁니다. 이런 이자율 수합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변동이자 지급 조건이니까 사채의 경우에는 변동이자 지급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율 수학계약을 변동이자 수치, 고정이자 지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변동이자를 받아서 사채 변동이자 지급에 사용해버리면 변동현금 흐름은 상쇄가 되고 고정이자 지급만 딱 남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자율 수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둘을 합쳐버리면 현금 유출액은 픽스되는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현금 유출 변동의 위험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되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미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뜻밖이죠? 이런 것도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되네요. 회사가 6개월 후에 상품 100개를 500원에 매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 거의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때 가서 지금 팔면은 500에 팔 수가 있겠는데 시가가 내려가면 이거 500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팔면 좋겠지만 지금 그쪽 상대방 거래처는 6개월 뒤에 사가겠다. 그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럴 때 위험회피 수단으로 상품 매도 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 예상 거래에서는 손실이 예상되겠지만 이미 매도한 선도 계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발생되죠. 이 경우에도 역시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이 되면은 500원의 매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갔더니 600, 700, 800 되면은 이익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매도한 선도 계약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니까 손익의 변동성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갖죠. 계속 여러분들이 좀 찜찜하게 생각할 부분이 이런 파트인데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이익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괜시리 선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쪽에 손실하고 뭉개버리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험을 회피하는 게 회사의 전략입니다. 마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 공장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1년 뒤에 갔더니 불이 안 났어. 괜히 보험 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 전략을 짜고 해지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방향으로 위험이 변동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나는 스테디하게 손익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이익이 예상되는데 괜시리 손실 때문에 퉁쳐가지고 손익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설명한 4가지 사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잖아요. 위험회피 수단이 있습니다.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이 발생하는 위험회피 수단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하고 딱 링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 변동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상쇄되는 이런 효과를 보자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여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고요. 위험회피 수단이 있는데 공정가치 또는 현금 흐름이 높아져. 그러면은 위험회피 수단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강구를 해야죠. 그리고 링크를 시켜놓는 겁니다. 반대로 공정가치의 현금 흐름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는, 그래서 역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이 모두 상쇄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위험 회피라는 것이죠. IFRS에서는 위험 회피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나는 특정 대상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회피할래. 이게 공정가치 위험 회피입니다. 실무에서 페어밸류 해지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현금으로 위험 회피. 나는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변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캐시플로우 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현금으로 위험 회피. 주로 이 2개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할 거고요. IFRS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 회피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에서만 적용되는 위험 회피입니다. 8장 저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하고요. 당분간은 페어밸류 해지, 캐시플로우 해지 2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3절 위험 회피 회계입니다. 좀 전에 끝났던
위험 회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위험 회피라는 것은 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위험 회피를 했으면 그것이 재무제표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위험 회피 활동을 적절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회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회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를 위험 회피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위험 회피 회계를 들여다 볼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위험 회피, 해지라는 것은 특정 위험에서 발생한 익스포저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이 위험관리 전략을 세우고요. 위험관리 목적도 세웁니다. 그 전략과 목적에 일관되게끔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위험회피. 위험회피 활동의 회계 처리에 우리가 통상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때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회계를 적용하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이 되는데요. 회계 불일치는 무언가? 자, 지금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위험 회피 수단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위험 회피 대상 항목에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과 위험 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현금 흐름의 변동이 지금 서로 상쇄가 되게끔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위험 회피. 상쇄가 됐으면 상쇄된 것이 재무제표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반 회계를 적용을 하면은 대체로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상당 부분 제대로 손익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둘 다 손익이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실 이런 식으로 장부에 보고가 되어야 회계 불일치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험회피 수단은 손익이 보고가 되지만 회피 대상이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계 불일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회계가 위험회피 회계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위험회피 회계 이거를 적용하면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보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위험회피 활동을 할 때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면 회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기업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겁니다. 일단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을 하려면 690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간의 관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고요. 나는 어떠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파생상품 등 위험회피 수단을 강구를 하여 이걸 링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회피 수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문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거 없이 그냥 지멋대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했다고 하여 무조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충족을 했더라도 나는 안 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용 안 하겠다고 하면 회계 불일치에 따른 당기손익의 변동은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69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문단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예를 들어 페어 밸류 PL,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반 회계를 적용하더라도 페어 밸류 PL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실익은 없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뒤에서 봅니다만 위험회피 수단은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잡히게 돼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이 PL로 인식 안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회계를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예를 들어 페어 밸류 PL 항목이라면은 얘네들은 일반 회계를 적용하더라도
공중가치 변동을 PL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의 피해기를 적용할 필요 없죠. 까다로운 이런 적용 요건을 모두 다 또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험의 피 적용 요건을 한번 볼까요? 기업이 위험의 피 관계를 설정을 하고 다음에 조건들을 모두 충족을 하면 드디어 위험의 피해계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위험의 피 관계는 위험의 피 수단, 위험의 피 대상 모두 적격해야 됩니다. 무엇이 적격한 것인지는 잠시 후에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위험의 피 수단, 위험의 피 대상 항목, 관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격한 위험의 피 수단, 적격한 위험의 피 대상 항목이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한편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 회피 관계와 위험 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다큐멘테이션 해야 된다. 문서화해야 됩니다.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그냥 회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연도 말에 가서 우리 옛날에 이거 위험 회피 지정을 하고 해왔는데요 라고 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처음부터 위험 회피 회계를 적용했는데 연도 말에 가니까 오히려 위험 회피 회계를 적용 안 하는 것이 더 당기 손익을 높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공식화하는 거죠. 문서화를 통해서. 한편 위험 회피 효과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 수단 사이에 경제적인 관계가 있다. 이 경제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즉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가 높아지면 얘는 낮아지는, 그래서 서로 역방향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 위험회피 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이 둘 간의 정상적인 공정가치 변동이 있는데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이로 인한 가치 변동이 모두 다미넌트 해버리면은 제대로 경제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신용 위험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처음부터 위험회피 수단, 위험회피 대상 항목을 링크 시켜 놨잖아요. 이때 위험회피 비율 나는 100% 해지할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 수단의 수량의 비율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문서화시킨 회피 비율하고 실제로 위험회피 비율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재 691페이지 중간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이 나오는데요. 적격한 위험회피 수단, 적격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잠시 후 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위험관리 전략, 위험관리 목적을 지정하고 문서화해라. 위험관리 전략이라는 건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고요. 기업의 최고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 전략은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회피 관계의 수준에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요. 691페이지 밑에 표 5가 나오죠. 위험관리 전략과 목적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기업이 보유하는 금융부채 중에 반은 변동이자 조건으로 유지한다. 이걸 전략으로 세웠다면 목적은 이거보다 조금 하위 개념의 수준인데요. 전체 금융부채 중 10억 원의 고정이자 조건의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향후 1년 동안 달러화로 결제되는 원재료 매입거래의 80%까지 외화 위험을 회피하자. 이게 전략입니다. 이럴 때 1년도 1분기에 발생한 원재료 매입거래 중 처음 10만 달러 매입액의 외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관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략과 목적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위험 관리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험 회피 얘기를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 관리 전략을 충족 못했다고 해서 위험 회피 얘기를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목적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위험회피 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위험회피 회계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재 692페이지 3번을 보면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인데요. 일단 위험회피 효과,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effectiveness test라고 보통 실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효과성 평가.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 흐름 변동을 상쇄하는 정도. 그러니까 가장 이펙티브한 거는 100%일 거 아니에요. 전액 다 상쇄를 하는 것인데요. 이 effectiveness가 꽤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지에 대한 양적 기준은 없습니다. 1109호 이전에 이 1039호에서는 80에서 125% 사이로 규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한쪽이 100만큼 변동이 될 때 다른 한쪽은 80, 이럴 때 100분의 80 또는 80분의 100이 80% 또는 125%일 거 아닙니까? 요 사이에서 역방향의 즉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은 위험회피 효과가 높다고 간주를 했는데요. 지금 1109호에서는 이런 양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위험회피 관계를 지정할 때와 위험회피 기간 중에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분석하되 점진적 평가만을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이미 지나온 것도 요 레인지 안에 속해 있는지 소급 평가를 요구했었는데요. 점진적 평가만 지금은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693페이지 중간을 보면 위험회피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위험회피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위험회피 비율이 이펙티브한 레인지 안에 있는지를 회사의 전략과 목적하에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위험회피 효과의 평가, 위험관리 목적이 바뀌었으면은 중단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위험회피 대상 항목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중단이고요. 신용 위험이 공정가치 변동을 지배하느냐, 그래도 중단입니다. 위험회피 비율에 근데 다 아니야. 그런데 위험회피 비율의 불기운형이 이펙티브니스 테스트 해보니까 인이펙티브합니다. 비효과야. 이럴 경우에 과거에는 중단이었는데요. 1109호는 리밸런싱, 재조정할 수 있어요. 이펙티브 하게끔 균형을 다시 갖고 오게끔. 물론 이제 비효과가 아니라면 계속하면 되고요. 이 재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종류를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미 장부에 인식되어 있는 자산부채, 장부에 인식되어 있지는 않은 확정계약도 위험회피 대상일 수 있겠고요. 좀 특이하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따로 떼어서 나중에 연결재무제표에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8장 저 후반부에서 따로 떼어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세 가지의 위험회피 대상 항목을 위험회피 회계하고 연계 지어 보겠습니다. 페어밸류 해지, 캐시플로우 해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론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보자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위험회피, 캐시플로우 해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캐시플로우 해지 이 두 가지를 각각 놓고 보면은요. 이미 장부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이럴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페어밸류 해지로 갈래. 아니야. 나는 캐시플로우 해지로 갈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식된 자산, 부채에 대해서 페어밸류 해지를 선택했다면 현금 흐름의 위험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 현금 흐름 위험회피로 갈래. 그러면은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장부에 아직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확정계약은 계약서에 사인만 한 거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은 아직 안 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캐시플로우는 아닙니다. 이것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계약 중에 나는 환율 변동 위험이 너무 벅차. 그거를 회피하려고 그래. 즉 외화 위험을 특정한다면 공정가치 위험 회피,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다음 시간쯤에 자세하게 이제 볼 거고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 거래는 현금 흐름 위험 회피만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위험 회피의 구분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은 예상 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위험 회피 대상이 아니죠. 지금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대요. 한 달 뒤에 이런 걸 내가 매각하는 거래가 있을 것 같아. 2달 뒤에 내가 매입하는 거래가 꽤 커. 이럴 때는 캐시플로우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확정 계약이라면 공정가치 위험 회피액인데요. 다만 확정 계약이더라도 외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캐시플로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정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에 더 이상 위험 회피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위험 회피 대상 항목으로는 무엇이든 다 가능할까? 몇 가지 지정 불가, 즉 적격하지 않은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이 적격하려면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위험 회피 대상이 있고요. 위험 회피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 페어 밸류 변동, 여기에 페어 밸류 변동이 지금 역방향으로 이쪽이 이익일 때 이쪽은 손실, 이쪽이 이익이면 이쪽이 손실 이렇게 지금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가치 변동 자체가 신뢰성 있게 측정이 안 된다면은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고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항목을 몇 개 IFRS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업결합 확정계약입니다.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합병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볼 수는 없죠. 비즈니스 리스크 아닙니까? 비즈니스 리스크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환율 위험인지 이자율 위험인지 가격 변동 위험인지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우리가 7장에서 배웠잖아요. 지분법 손익은 상대방 회사 경영 성과에 따라서 내가 지분법 손익을 얼마를 인식하느냐,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느냐 이런 것이지 공정가치에 노출되는 건 아니죠. 종속기업 투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속기업 투자 주식은 연결을 하면서 종속회사 성과가 지배회사 성과와 더불어 연결실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인데 종속기업 투자 주식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 불가한 항목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다만 사학결합 확정 계약이더라도 외화 위험을 특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회피 수단입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익스포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을 흔히 사용합니다만 비파생상품도 위험회피 수단이 가능해요. 자, 적격한 위험회피 수단 페어밸류 PL 항목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죠. 위험회피 수단이 있죠. 여기에 공정가치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거를 PL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도 페어밸류 오르고 내리는 걸 PL로 인식을 해야 상쇄가 될 거 아닙니까? 이익 손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밸류 PL 항목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파생 금융상품도 페어밸류 PL 항목이라면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근데 비파생 금융상품이 페어밸류 PL 항목이 만약에 아니야. 그렇더라도 외화 위험에 대한 부분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환율 변동 부분은 특정 지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요 손익만큼을 따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외화 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요. 페어밸류 PL 비파생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때 이 지금 비파생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이 어떤 이자율 변동 때문인지 특정 가격 변동 때문인지 신용위험 때문인지 중도상환 위험 때문인지 특정 위험에 따른 어떤 공정가치 변동을 하나하나 떼어내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요. 따라서 전체 또는 예를 들면 50%만 60%만 이와 같이 비례적 부분만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적격인데요. 지정할 수 없는, 보통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일부 발행 옵션, 리튼 옵션이라고 하는데 매도 옵션입니다. 매입한 옵션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매입 옵션이 있는데 이걸 퉁치려고 매도 옵션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강구해서 서로 링크를 시켰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정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리튼 옵션은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한 측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손실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매수 옵션은 자기가 옵션 프리미엄만큼 지급을 하고 샀기 때문에 그것만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매도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은 쪽이기 때문에 매도 옵션의 이론적 손실은 무한대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손실이 무한대로 가는 걸 가지고 위험회피 수단으로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이건 중급회계 때 나왔을 텐데요. 금융부채 중에 어떤 경우는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금융부채의 어떤 신용 위험이 높아져. 그러면은 가치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부채 발행자가 내가 발행한, 예를 들어 사채라고 하자고요. 사채 발행 회사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 사채 가격이, 시장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사채를 죽이면서 평가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신용 위험 증가로 인한 공정가치 하락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OCI로 회계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죠. 지금 위험회피 수단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PL로 페어밸류 PL 항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페어밸류 PL 항목 지정의 금융부채는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OCI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페어밸류 OCI 채무상품,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상품도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분리하지 않은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 지금 주계약이 있고요. 여기 내재 파생상품이 있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죠. 분리하지 않은 것. 파생상품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독립적으로 페어밸류 PL 항목이 가능한데 합쳐있을 때는 요놈을 페어밸류 PL로 보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따라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측정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위험회피 혹은 위험회피 회계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험회피 대상 항목, 위험회피 수단도 봤었고요. 본격적인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는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